네, 안녕하십니까. 당뇨 반야톨 2강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강에서도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합병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알림표를 보면 당뇨병 신증은 당뇨병 환자의 20에서 40%, 족부 궤양은 15% 정도, 관상 동맥 질환은 10% 내외, 뇌혈관 질환은 7% 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 망막질환 실명 환자 중에 25%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 환자입니다. 뇌졸중의 2에서 3배 정도, 당뇨병성은 망막병증,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 거 나와 있고요. 심장은 숨이 가쁘고 계단 오르기 어렵고 심장마비 위험이 높고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눈 쪽에 서서히 진행되면서 방치 시 실명 위험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은 위험이 상당히 높고요.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 환자의 20%에서 30%에서 발생하면서 말긴 15년 중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당뇨 환자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입니다. 신장은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거품이 나기도 하고요. 고혈압과 부종을 유발하고 신부전과 혈액투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성 족부 병변인데요. 발 쪽에 발화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거나 아프거나 상처가 나기 쉽고요. 족부 궤양이 잘 생기고 심해지면 절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합병증에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저혈당증이고요. 혈액 속에 당이 필요량보다 모자라서 나타난 상태라서 50mg per 데시벨이 되면 저혈당이 오게 되고요. 증상으로는 공복감, 두통,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떨림, 손발 저림, 심하면 경련, 발작, 혼수가 오게 되고요. 당뇨병 약을 과량 투여하거나 식사가 줄어들었거나 운동을 너무 급격하게 했을 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에서 15g짜리 당질을 섭취하는 게 각설탕 한 2-3개, 콜라 반컵, 주스 반컵 등을 드시면 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려 하면 안 됩니다. 식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빨리 우송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그 다음에 합병증이고요. 망막에 흐르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고 그 혈관은 인한 출혈이 심해지면서 백내장과 함께 망막이 손상되면서 섬유조직도 함께 자라면서 실명하게 되는 합병증입니다. 말초보사혈관이 막히는 말초혈관병이다 보니까요. 혈관이 안 흘리면 신생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거까지를 치듯이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생혈관들이 이제 온전한 혈관이 아니다 보니까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염증도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당뇨병 망막병증이 바뀌었다고 나왔던 자료인데 당뇨병의 3대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고기영 혈관 연구단장과 박도영 박사가 망막 내 혈관 주위 세포의 소실이 당뇨 망막병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혈관 내 그 주위 세포들이 소실돼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망막이 손상된다는 건데요. 세 번째로는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단백뇨, 부종, 고혈압, 신기능 저하, 신부전, 신증이 진단은 단백뇨로 진단하고요. 정상 혈당 유지를 꼭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 환자의 약 15%,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증상과 징후를 보면 약 50% 정도에서는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 신경 손상이 발견됩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 5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다양한 임상적 아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원인입니다. 당이 높아서 결국은
말초 혈관이 막히다 보면 그 신경 쪽에 가야 될 영양분들이 못 가게 되고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효소나 할 것 없이 산소도 못 가게 되고 당도 못 들어가게 되면 신경 세포들이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고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이 오게 되고, 메트포민 계열 제1차 당뇨 약물을 오래 먹게 되다 보면 비타민 B 투여가 줄어들어서 당뇨병 신경병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병에서 신경장애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증상을 보면요, 심한 통증, 찌릿찌릿한 느낌, 조이는 듯하거나 쥐가 난 것 느낌,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무뎌지고요, 몸이 불균형 감각으로 걷는데 불편하고요, 눈의 통증과 함께 물체가 둘로 갈라져 보이는 현상,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신체 대사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유전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신경 장애가 발생합니다. 40세 위에 발병하는 경우가 40대 이전에 발병한 사람보다 신경합병증이 더 증가하며 키가 큰 사람, 남자의 경우에 더 자주 발병합니다. 자율신경장애가 있는데, 자율신경장애는 땀이 잘 안 나고요, 소변 조절이 안 되고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오고, 혈압 조절이 안 되어서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심하면 정신을 잃은 기립성 고혈압이 오게 되고요, 저혈당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전신 가려움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 자체가요. 예. 습진과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이 아니라 당뇨병 내 내부 질환이라는 연구가 나왔는데, 김대원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팀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유 없이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 2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57.2%였습니다. 이어서 원인을 모르는 가려움증은 20.5%, 노인성 가려움증이 13.8%, 약물에 의한 가려움증이 6.6% 순서였는데요. 내부 질환에서는 당뇨병이 24%, 뇌혈관 질환이 13%, 만성 신부전이 11%, 간 질환이 8%. 그러니까 당뇨병이 말초 혈관병이지 않습니까? 그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만성 신부전도 다 혈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초 혈관병이 진행돼서 전신 가려움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신경 손상된 사진들이고요. 당뇨병성 족부병변, 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합병증이 발로 오는 경우도 주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특히 이제 티눈을 빼시다가 족부 궤양이 와서 다리를 절단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래되시고 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발 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야 됩니다. 발궤양을 않게 되면 족부를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작은 상처라도 하셨다가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궤저가 시작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신경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에 비해서 감각이 둔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칼집을 내고 이렇게 티눈을 빼려 이렇게 내는데도 그렇게 큰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견딜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궤양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괴사가 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예, 요건 이제 사진들입니다. 예, 작은 상처라도 절대로.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이제 농사 지으실 때 이제 농사 짓고 나서 벼 말리거나 이제 아스팔트 길이 뜨거운데 일하러 가시다가 맨발로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발에 화상을 입어서 족부 궤양이 이제 절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찜질 같은 거 하실 때 온도를 못 느낍니다. 잘 이렇게 민감하게 온도를 못 느끼다 보니까 누워서 별도로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발 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환자 중 250만을 지금 넘어섰고요. 혈액순환, 세균 감염, 발에 가해지는 압력, 결손 부위 보강, 당뇨병 절단 환자가 5년 생존율이 40% 정도입니다. 대장암 60% 되고요. 좀 안타깝죠.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야 할 것인데 발을 10분 이상 물에 담그는 거다고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흡연, 꽉 끼는 속옷,
스타킹, 양말, 다리를 꼬고 앉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뜨겁거나 차가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맨발로 다니면 안 되시고요. 너무 꽉 조이는 양말도 안 되고요. 튀는 굵은 살을 면도날로 도려내거나 튀는 제거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성 피부병증도 있고요. 괴사, 유지반성 괴사 생성도 있고, 산모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대아가 태어난 경우도 있고요. 잇몸병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 경우에는.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치과 치료도 잘 되지 않고요. 당뇨병 환자는 잇몸병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가 빠진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치주질환 예방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은 치주질환이 발생과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치아를 젊은 나이에 뽑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건강인에 비해 더욱 철저한 잇몸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치아를 매일 철저히 여러 번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태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약간은 남는 게 마련인데, 건강인에서 치주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치태가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검진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의 건강한 사람들하고 그 기준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도 둔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치은염과 치주질환도 많이 생기고요. 합병증, 구강건조증과 충치, 이스트 간염으로 인한 구강 칸디다균, 편편텐선, 구강 장결감 증후군도 생기고요.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치아 변화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칫 혈당이 불안정하면 치과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오신 분들 많이 봅니다. 당뇨와 치주염, 치주염제 잇몸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한 잇몸 차이 많이 나시죠. 류인철 교수님 하신 말씀이 당뇨가 같이 겹치면서 잇몸 뼈가 없어지는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염증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항생제를 쓰면 금방 염증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염증이 금방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증이 안 잡힌다는 거죠. 당이 있으면, 혈관에 당이 남아있으면 염증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곽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치주염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잇몸에 세균이 침투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세균에 대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되고요. 그 염증에 대처할 수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치주염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있으면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이 장기화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당뇨병이 없던 사람도 새로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고, 당뇨병 환자는 기존보다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뇨와 치주염 보시면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 혈당을 높이고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잦은 복통과 구토, 단순 위장병이 아니라 당뇨병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위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마비가 온다는 걸. 10에서 30%가 당뇨병성 위장장애가 오고요. 최명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은 일반 소화제로 고칠 수가 없고 식이요법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잡곡밥 대신에 위에서 장으로 잘 내려가는 쌀밥이나 죽을 권장하고, 채소를 잘게 썰어서 한 접시만 먹어야 합니다. 위마비 증상은 음식물이 늘 위에 차 있어서 더부룩하고 딸꾹질 나고, 구토, 통증이 심해지면서 위를 관장하는 신경세포의 운동이 느려지는 동시에 고혈당으로 위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위마비나 위장장애로 왔을 경우, 위장병으로 왔을 때는 방법이 틀립니다. 식이요법도 틀리고요. 그래서 위장병으로 왔는지를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35%가 위장장애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장애가 왔는데 이게 당뇨 합병증으로 오신 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당뇨병은 식이요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냐, 참 안타깝죠. 음식을 거꾸로 드셔야 되니까요.
당뇨를 방치하면 치명적인 산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몸이 혈당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식사 때마다 큰 폭으로 분비량을 늘려간다. 인슐린은요. 혈당을 일정한 범위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취침 시간에는 아주 낮은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지방산은 자기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방치해 두면서 왜 포도당만큼은 철저하게 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경우는 첫째, 다른 에너지원은 마다하고 포도당만을 고집하는 뇌 때문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흐르는 혈액량이 전체 혈액의 15%에 이릅니다. 15%를 뇌에서 사용하는 거죠. 뇌는 하루에 포도당을 120g 이용하고요. 약 5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하루 성인 에너지 소비량 2000칼로리라고 하면은 4분의 1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만약 혈당 수치가 60mg 이하로 떨어지면 뇌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50mg/dl 떨어지면 의식이 흐려지고 뇌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변을 통해 넘쳐나는 포도당이 빠져나가고요.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용량을 훨씬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소변 농도가 진해지니까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탈수가 일어나니 물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흔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는 다뇨, 혈당이 모자라니 음식을 더 찾게 되는 다식, 탈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찾게 되는 구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는 혈당 농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크고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신장, 신경, 눈 등 전신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혈당을 철저히 조절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국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겠다고 고집하는 부리는 뇌에 포도당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기 위해 적절한 양의 당질을 매일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을 합성 모드로 바꾸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지방 분해 모드가 작동하여서 지방 조직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주요 에너지로 이용되고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때부터는 분해 모드는 합성 모드로 전환되어서 근육과 지방세포는 부지런히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육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든가 아니면 글루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만드는데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산과 결합하여 중성지방 형태로 비축하게 됩니다. 간에서 글루코겐 형태로 비축하게 만드는 포도당을 지방산으로 바꾸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혈액 내의 중성지방이 지방세포로 비축된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인슐린에 의해 활성화되는 효소에 의해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 저장되게 되는 거죠.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입니다. 실비아 프란체스카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과량의 당 함유 식품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유방암, 결장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 속에 지방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설탕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요.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유발하여서 심장병으로 유발됩니다. 치매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근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산성식품인 정제당을 과잉 섭취한 경우 체내산의 염기 평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망막의 시세포에도 산성 물질이 유입이 들어서 암막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청소년 비행 배후에도 정제당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포도당 이외의 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체 조직은 지방과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저혈당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뇌대사의 문제입니다. 포도당을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인슐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뇌의 포도당 대사와 무관하며 오히려 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 자체가요. 뇌에서 포도당을 대사시킬 때 인슐린이 필요치 않습니다. 뇌는. 하지만 몸에 있는 근육세포나 이런 세포들은 반드시 인슐린이 있어야 되고요. 뇌는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 대사를 하게 됩니다. 도리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뇌의 포도당 대사에 방해를 준다는 거죠. 뇌와 신체 사이에 에너지 경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혈당증은 당뇨병을 발전하게 되고요. 긴당 사슬, 흰빵, 밀가루, 쌀, 감자, 설탕보다 훨씬 더 빨리 당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고당지수 식품은 인슐린 저항이 버프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체중을 증가시키는 근본 문제인 인슐린 저항의 교정이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을 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유방암, 췌장암, 방광암, 대장암 발병률도 높습니다.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이고요. 당뇨병 예비 환자를 포함하면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29만 명의 한국인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암 발생의 30%가 더 높다. 비만과 고인슐린 혈증,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은 나쁜 식습관, 좌식생활, 이것이 결국은 유방암, 자궁내방암, 난소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과 암 전염병학 및 잠재적 메커니즘에서 제2형 당뇨병은 췌장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암의 독립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공개된 사례 조절에서 체질량 지수가 증가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 위험이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도 위험을 높인다는 거고요. 에너지 과잉 섭취는 비만, 고인슐린 혈증, 당뇨병, 만성 대사 호르몬 교란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유방암, 자궁 내방암, 난소암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췌장암 초기 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은 당뇨병입니다. 췌장암이 발견될 당시에 약 50에서 60% 환자에서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입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당뇨병은 고인슐린 혈증에 의한 췌장암의 위험인자입니다. 10년 이상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 췌장암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방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자궁내막암, 방광암, 췌장암, 간암이 당뇨병에 상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연구 결과 당뇨를 앓고 있는 남성들은요, 연령, PSA 수준, BMI, DI의 결과, 초음파의 결과, 전립선 크기와 무관하게 전립선 암을 갖고 있을 확률이 유효하게 높았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 위험도 높다는 거죠. 당뇨병이 있으면 암 사망률이 대장암은 1.41배, 전립선암은 1.53배, 유방암은 1.72배, 자궁내막암은 2.73배가 높았습니다. 당뇨병이 모든 종류의 암 사망률을 평균 26% 증가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 결국은 암세포의 종양, 이게 비료죠, 비료. 종양세포의 비료가 되는 겁니다. 가족력도 있고 고혈압, 음주, 복부비만, 흡연, 나이 관련성이 있고요. 복부비만은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허리둘레 측정이 2형 당뇨병을 예측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건 복근 강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당뇨병의 부작용까지 하겠습니다. 약은 독이고 약을 끊어야 당뇨가 치료됩니다. 미국에서는 순수하게 매일 100명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정부에게 보고한 것들만 취합한 통계입니다. 국내에서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2010년 11월에 아반디아 부작용이 추가돼서 판매 중지됐는데 지금은 다시 또 출시하고 있죠. 당뇨병 약인 레줄린이 끝내 퇴출당했는데 레줄린은 지난 1997년에 미국 시장에서 발매됐는데요. 63명의 간부전 사망 사례들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어 왔습니다. 특히 간부전 발생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한 소비자 단체가 미국 시장에서 이 약물의 판매를 금지한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증례가 나와 있는데요. 66세 여성이고 당뇨병 치료를 위해 트리글루타존 400mg을 투여를 했는데 복용 3개월 반이 경과한 후에 뇌황염, 전신 권태감이 출현했습니다. 황달이 출현했고요. 그래서 입원해 하셨고 트로글루타존의 투여를 중지하면서 트랜스 아미나제를 서서히 저하했지만 프로트롬핀치 개선은 없고 황달이 천연화됐습니다. 간 위축, 복수, 간성 뇌증 있고요. 극증 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장 교환들을 실시했지만 간 위축은 진행하여서 충분한 간 애비 기능의 개선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 후에 74일째 병일째 MRS의 폐혈증과 원인 불명의 무과력증이 합병해서 간 에베딘도 급격히 저하돼서 84일째 사망하셨네요. 이 같은 계열의 약물이 아반디아 계열이고요. 로지코르타졸입니다. 이게 레줄린, 아반디아 많이 처방되고 있죠. 홍소영 교수님의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왔던 그 중에 한 건데요. 신장의 사고체는 엷은 혈관벽으로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사고체에 있는 모세혈관이 압력을 받아서 점점 파괴됩니다.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지는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농도의 포도당과 독성 물질로 인해 모세혈관의 기능은 마비되고 모세혈관은 딱딱하게 됩니다. 혈액을 걸러주는 모세혈관이 고장나면 인체의 수분, 전해질, 그리고 산과 염기 등의 혈액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부전입니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고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처방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저런 일을 하고 다 독이라는 거죠. 독작용이에요.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은 적다라는 판단이 설 때 약을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진짜 알아야 하는 먹거리 이야기, 팟캐스트 단의사다 238회 방송이 된 이경미 교수님의 이제 내용인데요. 저설은 내 몸은 치유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당뇨약을 장기 복용하면 비타민 B12가 결핍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중요한 비타민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찌릿찌릿해지며 신경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뇨병성 신경염 약물을 더 추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이 줄어들게 하여서 근육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함정이 있죠. 혈당 강화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포니아 유리아양 저혈당은 작용 시간이 지연돼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작용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데 저혈당 치료 시 포도당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경우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저혈당이 다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메트포민 계열 있죠? 비관이계 메트포민 계열 제1차 장당약 보험이 적용되는 약물입니다. 간에서 당의 신생성과 장에서 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면서 말초,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당의 흡수와 사용을 증가시키는 약물인데요. 젖산증을 유발하는 유일한 약물로서 과거 메트포민에 비해 20배 정도 감소된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증리 보고에 의하면 심각한 젖산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며 DIC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했습니다. 신기능 장애의 제고율 감소로 조직의 메트포민 부담이 증가하고 그의 심폐기능 부전, 세균 혈증, 간질환, 젖산증의 과거력, 노인, 음주, 방사선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젖산증이 잘 발생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으므로 급성 저혈당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메트포민 제약사는 2001년 이 약을 사용한 환자가 방사선 조영제를 투여하여 방사선 사진 촬영 시 촬영 48일 이전에 메트포민을 중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영제 쓰시는 분들은 조영제 써서 뭐 촬영을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 메트포민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는 조영제가 신장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감기약 먹고 발병한 사례에 대한 소비자 고발 나왔던 자료입니다. 병원에서 주요 처방되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 부분인데요. 서포닐 유리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말초 조직 인슐린 감소 증가해서 간에서 당 생성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저혈당하고 체중 증가를 메포민은 간에서 곧 필요한 당만 생성 위장관에서 당 흡수를 감소시키고 말초 조직 당 흡수 증가시키는 건데 저혈당이요. 위장장애가 유산증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명들이고요. 타이아백스도 많이 처방을 내시죠. 6가지 되네요. 보통은 메포민을 1차 약물로
초기에 사용하고요. 이게 보험이 되는 거니까요. 그 외 나머지 약물들을 이제 2차 처방약 할 때, 복합 처방할 때 같이 처방을 내는 거예요. 당 조절이 아주 안 될 때. 아반디아정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체중 증가하고 부종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사를 결과 심각한 심장 발작과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되어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의 부작용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당뇨 치료인 메트포르민 1차 약물은 금속성 입막, 저혈당, 경련, 복부 팽창, 구토, 설사, 그 다음에 젖산산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다가 막 구토가 있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메트포르민 약물을 드셔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약 복용 시 소실되는 영양소로 인해서 2차 합병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약 복용 시 소실되는 영양소는 코엔자임 Q10, 엽산, 비타민 B12, 유산균입니다. 영양 소실로 인한 증상은 간 손상, 혼미, 의기소침, 신경장애, 근육경련, 설사, 변비, 피로, 고혈압, 심장발작이 나타났습니다. 심장발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4시 약사 당뇨관리 수지코엔 약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코엔자임 Q10는 하루에 100ml 섭취해야 되고요. 엽산은 하루에 400μg, 비타민 B12도 500μg 섭취해야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메트포르민 약을 섭취하고 계신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계열의 영양제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복용하면 볼수록 이런 영양분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간이 손상됐다, 혼미가 왔다, 근데 자꾸 의기소침해진다, 근육에 경련이 생긴다, 설사가 온다, 변비가 온다, 피로감이 심하다, 고혈압이 있다, 심장발작이 있다는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약 때문에.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메트포르민 계열 제1차 당뇨 약물을 섭취하시는 당뇨병 있으신 환자분들은 요거 영양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내가 먹는 당뇨약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혈당 강화제 약품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서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이 살을 찌게 한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당뇨병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약의 기본 작용입니다. 이러한 작용 때문에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인슐린은 인체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당뇨병 약을 처방받는 많은 환자에게서 급격한 체중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체중 증가, 내장 비만은 당시 당을 다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건 정상 여성의 적혈구와 40대 보품 비만 여성의 적혈구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위대한 자연요법에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당뇨병 환자 전문 치료를 하시는 미국의 휘테거 박사는 당뇨병 약의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체중이 늘고요, 고혈압 위험이 상승하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생깁니다. 혈당을 올리는 약이 당뇨병 위험도 올리는 거죠. 특히 이제 이뇨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제, 혈압 강화제, 항암요법제나 항생제도 혈당을 올리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보호의 앞에서는 퍼블릭 시티즌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1978년에 이미 당뇨병 약을 쓰지 마라, 당뇨병 환자가 오래 사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당뇨병 약은 위험합니다. 당신은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 약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뇨병 약을 끊으세요.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을 줄이세요. 만약 현재 당신이 치료하는 의사가 당신의 체중 감량을 진실로 도와주지 않으면 의사를 바꾸세요. 이런 조치들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의사들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혈당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일단 당뇨병 약의 진실을 알게 되면 더 나은 치료법을, 혈당을 조절하게 될 거고요. 이런 치료를 통해 심장병과 다른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김철희 교수님이 순천향의대 교수님이신데요. 세미나 했던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목표 혈당, 당화 혈색소 7% 이하, 도달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 30%에서 40% 정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43.5%에 불과합니다. 모포의 혈당 도달률이 저조한 이유는 혈당 강화제 단독요법에서의 부작용, 투약의 불편함,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저하되어 있고요. 다인성 질환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서 단독요법의 한계, 고비용 또는 다약물 복용에 대한 환자 거부감 등에 대한 염려, 임상의가 약물요법 변경을 주저하는 점 등에서 모포의 혈당 도달률이 낮다는 거죠. 43% 정도밖에 7%로 조절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43.5% 정도에서 당 조절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저 당뇨병 약이 봤을 때 DPP-4 억제제 있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거기에 만마병증 악화 가능성 높다라고 나왔던 기사고요.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한번 신문 찾아서 읽어볼 수도 되고요. 약이 사람을 죽인다의 저자 레이 스탠드 박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약물 부작용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밝혀지는 것이 50%가 채 안 됩니다. 결국 약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약의 사용법과 태생적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알아두는 것뿐입니다. 네, 말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나오면 체중 증가, 계속 나오는 약이죠.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혈당을 올리는 약이 당뇨병 위험도도 올립니다. 희뇨제, 항생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제, 혈압강화제, 항암요법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이고요. 당뇨병약 메트포민의 부작용은 위산을 증가시켜서 혈액을 산성화하여서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가 나고요. 복통, 설사, 사지의 힘이 없어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사망한다는 무서운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혈당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반디아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확률이 43% 증가하고요. 심장질환 죽을 확률이 64%로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식약청이 1999년부터 2007년 동안 무려 8만 3천 명이 아반디아 약을 복용하고 심장마비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판했습니다. 이건 이제 메드라인 플러스라고 해서 당뇨병의 메트포민 부작용 미국 자료인데요. 보시면 설사, 복부 팽창, 장내 가스가 증가해서 이제 복부 평만감이죠. 통증도 오고요. 복부에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 오고요. 변비 오고 급성성 입마, 속쓰림도 올 수 있으시고요. 두통, 피부 홍조, 손톱 변화도 오고요. 근육통도 올 수 있습니다. 손톱 변했다 그러면 혹시 메트포민 약물 때문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소화기 장애도 오고요. 유산혈증하고 혈액계 이상, 피부 부작용도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의 장 흡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있고요. 메트포민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유산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기입니다. 이게 신장 만성 신부종으로 가셔버린 경우에는 메트포민 약물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시행할 경우도 메트포민을 일시 중지해야 됩니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조영제를 이제 병원에서도 다 물어볼 텐데요. 메트포민 일시 중지해야 됩니다. 조영제 쓰실 경우에는. 소실된 영양소는 아까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 엽산, 비타민 B12, 프로바이오틱스가 줄어들게 되고요. 영양소가 이 영양소들이 줄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간성상, 아까 말한 혼미, 의기소침, 신경장애, 극륵경련, 설사, 변비, 피로, 고혈압, 심장 발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섭취하셔야 됩니다. 당뇨약 에톡스, 바람위험 음표로 미국서 6조 벌금을 받았습니다. 아스피린이 뇌경색 위험을 증가시킨다. 당뇨병 환자 복용 시에 뇌졸중 위험 1.7배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은 아스피린을 내과 원장님도 처방을 잘 안 쳐. 당뇨 환자들 옛날에는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뇌경색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성 인슐린 주사의 부작용인 부분인데요. 당뇨병은 췌장의 랑게한센섬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인슐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병인데 1922년에 캐나다 프레드리 펜팅에서 이제 뽑아낸
뇌졸중이 됐죠. 돼지와 소 췌장에서요. 그래서 요즘은 다 합성으로 만들어낸 인슐린이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주사 란투스 암 발생 논란. 자, 여기 뭐 사노피 아벤티스의 인슐린 주사 란투스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암을 유발하시던 연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인슐린이 아까 말했죠. 종양세포의 비루라고요. 그걸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암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관상동맥질환 당뇨 환자 인슐린 주사로 사망 위험 증가합니다. 아까 말했죠. 또 반복되네요. 부작용입니다. 인슐린 주사 저혈당, 제일 위험한 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쇼크사가 많이 오고요. 부종, 체중 증가, 국소 알레르기처는 췌장에 무리를 주고요. 인슐린만으로 치료할 경우 동맥경화와 체중 증가가 발병합니다. 정부 때문에 박태승 교수님 하신 얘기고요. 인슐린만 투여할 경우, 그러니까 다른 요법 쓰지 않고 인슐린만을 투여해야,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슐린으로 하시면 경우 동맥경화하고 체중 증가가 발병합니다. 저혈당 증상들은 공복감, 땀 흘림, 사지 떨림, 그다음 빈맥, 불안감, 뇌기능 장애, 두통, 어지럼증, 이상 감각, 시력 장애, 보행 장애, 의식 장애, 혼수 상태, 경련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당을 높이는 약물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처방 받고 계신 약물 중에 혹시 당뇨 환자이신데 약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약물 중에는 이제 이뇨제, 티아자이드계하고 프로세마이드계하고 베타차단제 계열 요 두 약물을 투여하고 계시는 당뇨가 있으면서도 고혈압 약물 같이 드시는 분들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면 바꿔드리고요. 무사분들 바꿔드릴 겁니다. 스테로이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하시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셨을 때 14에서 20%가 내당증 장애와 당뇨병을 유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스테로이드 그렇게 장기 처방 않죠.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했을 경우에도 당이 올라간 경우 있고요. 계량약, 아이나나 리팜핀 계열, 항경련제, 고지혈제, 스타틴 계열 약물, 리피토 같은 경우이죠. 고지혈제도 결국은 혈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같이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말초혈관병이다 보니까 그럴 때 고지혈제 약물 중에 스타틴 계열 약물을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구용 피임약, 향정신병약, 설탕이 들어있는 물약, 기침약 같은 거죠. 항우울제, 비타민 B3, 그 다음에 담배인 경우도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제에 대한 자료들이고요. 이거 한번 캡처하셔서 드시고 계신 약물들 부딪히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제들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3강은 저희 회사 소개하고 그린웰 플러스 회사 소개하고 반합달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